그래서 JS의 성공 이후에 다 그랬죠. 그거 봐 이러면서 박 감독 스타일이 어디 가나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영화 올드보이를 찍었는데 이 올드보이는 충무로에 흉흉한 소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 원작 만화가 있는 거지만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근친상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는 장렬하게 충무로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영화도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복수하려다가 복수를 당하는 이야기죠. 그죠? 일종의 파멸의 스펙타클 같은 걸 찍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복수는 나의 것 때는 호흡이 굉장히 길게 찍으면서 뭔가 성찰적으로 관객에게 이거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걸 받아들인 관객들은 최고라고 그러고 안 받아들인 관객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넘어가니? 왜 이렇게 잔인해?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올드보이는 보시면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늘 이렇게 촉각적인 형태로 연출이 돼서 뭔가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샷이 많고 그리고 올드보이지만 제목은 정직하게 영화 내용도 올드보이즈잖아요. 두 명의 올드보이. 둘이 분신 같은 존재. 그걸 계속 그 카메라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시점의 이동이 너무나 능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화 중간에 보면 놀라운 과거 회상씬이 있잖아요. 과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최민식이 자전거 소리 띵띵 미정원 문 여는 소리 띵띵 들리고 나면 바로 자전거 타는 그 벨소리 연결되고 그래서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자기가 목격하는. 심지어 영화에 보면 개미 식전도 나와요. 개미. 생각나세요? 지하철에서 뭐 개미 이상하게 개미에 관한 농담을 많이 하더라고.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개미는 뭐 어떻대 이런 얘기하면 환선장님이 나오는데 개미가 앉아 있어요 지하철에. 그럼 화면 바뀌면 개미 시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정신없이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면서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파멸의 극한에 와 있는 이런 얘기였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친절한 금자씨가 이제 대미를 장식하잖아요. 이 얘긴 진짜 더 황당해요, 그죠? 복수를 하라고 해서 누구나 나쁜 놈이에요. 그 최민식이라는 인간 진짜 나쁜 놈인데 복수를 해야 돼.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려는 순간 그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가해자처럼 보이게끔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 영화에 보면.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변태야? 이렇게 우리 사석에서 하는 말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땐 동시대 영화 감독들에게는 가장 충격을 준 영화가 이 친절한 금지아씨였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얘기 반응을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이런 성서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가령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일본의 그 문학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누가 살인을 저지르면 꼭 그 살인자의 어머니나 아버님이 자살한대요. 아니면 사회 그 마을을 영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끔 되고 사회적 매장을 스스로 자체한대요. 그 심지어 언론은 너무 잔인하게 1년 뒤에 가서 또 취재를 한대요. 아직도 안 죽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들을 낳아놓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머니 갖고 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그저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다 용서해 주잖아. 어머니 눈물 흘리고 그러면 모정이라는 걸로. 근데 가라타니 고진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그러면 윤리적인 사회인가? 그래서 전후 책임도 아직 안 지고 있는 나라인데 전후에 공산당하고 뭐 저기 자민 보수 쪽하고 계속 싸웠다니까. 전쟁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천황에게 있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한 10년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환원시켜가지고 너 나쁜 놈이지 하고 딱 하는 그게 과연 윤리적인 태도냐? 그건 공동체의 어떤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의 윤리라는 책에서 준엄하게 비판하는데 그거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 천하에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도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각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그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게 복잡한 윤리적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나 잘할게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탁 비 올 때 두부 케이크에서 탁 하고 굉장한 제스처를 보여줘서 끝나는데 어떤 윤리적 그 정원 명령이 있습니다. 그 약간 이성적이긴 하지만 각철이라는 감독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윤리적으로 관객들에게 판단을 하게끔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싫은 거야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피곤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영화 보면서 너의 윤리는 뭐니라는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고 다시는 안 본다 이거고 거기에 이제 뭔가 마음의 움직임을 다시 보게 되는 건데요. 근데 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제가 볼 때 영화적 스타일 면에서 보면 그런 내용과 결합하는 어떤 시네마틱 쇼크를 지속적으로 주는 유형의 감독입니다. 화면을 보면 점프가 되게 많아요. 보면 보통 영화와 달리 화면 짜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아니면 풀샷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자주 이어붙여 이렇게 점프해. 심지어는 한 영화의 어떤 액션들이 펼쳐질 때도 점프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요?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영화 틀어놓은 상태에서 장면 틀어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친절한 금자씨의 그 송강호, 신강호가 신하균이 특별 출연해가지고 암살범으로 나와가지고 이영애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보시면 이상하게 찍혔다고는 아니고 독특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왜 독특하게 찍혀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고 있죠. 금자하고 이제 딸이 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차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암살범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향을 보세요. 이 방향, 이 벽을 딱 놓고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크로스 커팅이 돼가지고 이제 이 최민식이 캐릭터가 이제 이를 잡아놓고 있는 이게 보이고요. 그 화면으로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에서 벌어진 상황의 소리가 디졸브 되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세현 씨의 내레이션이 나오고 저렇게 숨을 참을 수가 있나? 시정거린 그 음악이 깔리면서 이런 잔혹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금자가 반항을 하려다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그 권총을 꺼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종의 그 점프가 계속 나옵니다. 그 컷들이 보십시오. 점프 됐습니다. 그죠? 게임 끝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화면이 반대 각도로 넘어왔습니다. 카메라가. 그죠? 느끼시겠죠? 약간 극영화에서는 옛날에는 금기시되어 있던 건데 관객들이 헷갈릴까 봐 이런 건 안 하는데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달려가는데 정작 행위의 어떤 끝은 안 보여줍니다. 이게 카메라가 주인공을 놔두고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보세요. 금자는 자기 총의 유효사거리를 결코 잊지 카메라 않아. 놔두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점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납득이 되시나요? 이거였어? 뭐 이런 건 아니죠? 나도 하겠다건 이런 건 아니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점핑이 계속 되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 계속 약간 쇼크를 받습니다. 데이터로 입력이 돼요. 우리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물으시겠죠. 그럼 너의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어? 영화 보면 실제로 당신은 이렇게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이게 충격의 단위들이. 이런 식의 점핑이 많고 그 대화 장면 같은 경우도 희한하게 찍어내는데 여기서 그
되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장면 있잖아요. 딸하고 대화하는 장면.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금자가 최민식 씨가 통역을 하잖아요. 이게 과장된 그 왜 고등학교 영어 비슷하게 well 막 이러면서 통역을 하는데 둘이 딸이 다른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걸 한 화면에 모아버려요. 화면을 합성을 해가지고 두 얼굴이 동시에 보이는 식으로. 그래서 둘이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영애 씨 얼굴을 또 이렇게 해서 가립니다. 딸의 얼굴을. 그래서 클로즈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찍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우린 처음에는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도 찍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식의 시네마틱 쇼크로 내용을 보완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이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식이 가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쇼크를 좀 덜 주잖아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이런 거. 안 괜찮게 됐잖아요. 박쥐는 조금 그러면서 좀 경계선에 있는 영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어떤 경계다 이게 흡혈귀 스토리인데 사실 뭐 흡혈귀 전통 흡혈귀 영화는 좀 다르고 좀 희한하죠. 그래서 하는 이런 게 좀 없습니다. 좀 약해요 박쥐가. 강렬한 장면이 있죠. 후반부에 그 33분 동안 그 흡혈하는 제가 보기엔 그걸 찍기 위해서 그는 그토록 오랜 시간 준비했었나 보다 이건데 그게 흡혈하는 행위가 다른 흡혈귀 영화랑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개걸 돌린 듯이 하다가 다시 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바뀌면서 뭐 이런 그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송강호란 배우가 왜 천재인지를 박찬욱 감독이 녹음실에서 드디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 장면입니다. 녹음을 하는데 계속 그런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그렇게 다양한 줄 처음 알았대. 그 녹음은 영화에는 그거밖에 안 나잖아요. 녹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매번 녹음할 때마다 그 신음소리가 이거 막 완전 끝나고 KO 되고 막 이랬다는데. 여튼 박찬욱의 전략은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윤리적 그 진동이 발화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네마틱 쇼크를 주는 스타일로 관객을 단숨에 글로 데려가 버린다. 그리고 그 영화 자기의 영화를 묘사하기를 어떤 목표 지향적인 플롯을 가는데 아까 장르 영화 대전제처럼 결말에 가가지고는 화캐나이드로 끝나는 게 대부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으로 대부분 몰고 가면서 관객이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다소 과격하게 인사를 건네는 유형의 영화가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한 그 2000년대 중반을 휩쓸고 지나간 거죠. 박찬욱의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 업적이라고 봅니다. 자, 봉준호 잘 나가네요 지금. 봉준호 감독 조금 밑에 세대인데 플란다스의 계라는 아주 독특한 데뷔작을 찍었으나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국 5만 관객이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모든 플롯이 비슷한 구조를 이 사람 선언한 것 같아요. 어떤 살인 사건이나 실종 사건이 난 거를 축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펼쳐져요. 플란다스의 개는 개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 개 찾으러 다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추적전 벌인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겠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개는 그래? 개가 사라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아무도 안 본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봉준호 감독이 이건 안 되는구나. 나는 본인은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인 줄 알고 진짜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그래? 이렇게 되니까 센 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한 게 살인의 추억이죠.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이제는 진짜 버스 노선을 명확히 정하자.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왕십리 갑니다. 이거 진짜 타세요. 이거 아니죠? 진짜 갑니다. 왕십리. 그래놓고 중간에 살짝 튼다는 거예요. 청량리로. 여기도 같은 서울이거든요. 이러면서 그런 전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미제 살인 사건이잖아요. 범인이 안 잡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무로에서 이걸 누가 보겠냐고 그랬어요. 영화를. 누가 봐? 영화 끝났는데 범인은 안 잡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을까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범죄 스릴러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영화 보면서 이 영화 보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 편히 보신 분 있습니까? 아이, 범인은 안 잡혀. 박해일 아니야. 이러면서 보신 분 있어요? 영화 볼 때? 저거 어차피 범인 아닌데 뭐. 이러면서 삐딱하게 보시면 뭐 전부 이렇게 보는 거지. 박해일이 진짜 범인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영화 중반에 그 빨간 옷 입은 아줌마가 논두렁 나오는 길에서 딱 가다가 왜 당하잖아요. 그때 누가 탁 논두렁에서 뛰어나는데 얼굴이 안 보여. 이게 후레쉬를 딱 비춰가지고. 그가 박해일이었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DVD로 보면 분명히 판가름이 날 것이다. 나는 보았다. 박해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심지어 반칙도 씁니다. 반칙. 이 영화에서 어떤 반칙이 있냐면 영화 후반에 여중생이 죽을 때 범인 시점이 나와요. 생각나시죠? 범인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중생이 있고 그 송강호 씨, 박두만 형사의 애인이 있잖아요. 그 간호사 이렇게 링게를 놔주러 다니고 둘 중에 어디를 이쪽으로 갈까 저쪽 갈까 할 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건 영화적 논리로 따지면 관객 입장에서는 화를 내야 되거든요. 영화 감독이 범인의 시점을 보였다는 거는 범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안 읽고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이 영화에서는 범인이 잡히는구나. 응?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기초하여 범인을 잡는구나. 안 잡잖아요. 못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이런 사기야 이러면서 화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 정도면 됐지 뭐 재밌게 봤구만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드라이브가 동력이 뭘로 걸렸냐면 범인을 잡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반에 이 영화를 거듭 보면 제일 지루한 게 중반이에요. 그 추격전 벌일 때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저기다 그래서 막 뛰어가고 막 이런. 그게 뭐냐면 관객들로 하여금 지금 범죄 스릴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분으로 찍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가자 막 가고 막. 근데 왜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았을까? 범죄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범죄 스릴러 영화는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건데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다른 장치들이 있어요. 이게 그 형사들의 무능이 시대의 무능이고 우리의 무능이라는 걸 강조하는 지속적인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장치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영화 보면 이 등장인물들의 시점을 보는 것과 제3의 카메라가 보는 시점이 두 가지 시점이 공존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맨 마지막에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거 할 때도 희생자와 박해일과 김상경, 송강호의 얼굴 계속 똑같은 사이즈로 클로즈업해서 붙이잖아요. 이 등장인물들 응시를 계속 붙여요. 거기서 튕겨나는 에너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영화 맨 마지막도 뭘로 끝나요? 송강호의 얼굴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첫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본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감독이 연출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나 보신 영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인의 추억의 첫 장면. 봅니다. 그죠? 얘가 뭔가 이렇게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이게 영화의 첫 쇼트예요. 그래서 얘가 시선이 이제 뭔가를 딱 이렇게 응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벼가 무르익은 가을 그 수학기의 농촌인데 굉장히 평화로운 전경에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고 근데 이 영화의 서브 테마 중에 하나는 외양과 어떤 본질의 불일치예요. 겉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이것도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전경인데 사실 뭐죠? 배수구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걸 또 알게 되죠. 이 경운기를 타고 가는 걸 애들이 막 놀리니까 이제 송강호가 보면서 형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죠. 이 영화에서 시선의 그 어떤 담지자라고 할까? 그런 인물이 이 꼬마예요, 꼬마. 이 꼬마가 보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연출이. 시나리오에는 이렇게까지 안 돼 있거든요. 나는 저쪽으로 가라니까.
이 꼬마가 이걸 따라하는데 막 이게 현장에서 갑자기 브랜드 떠오르는 생각이었대요. 그걸 잘 해보자. 이게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게 이제 첫 희생자를 발견하는 그 씬인데 이렇게 시체가 썩어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보세요. 이게 연출인데 이 꼬마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이 새끼가 새끼가 저것들은 또 그 뭐야? 시선이 딱 겹치면서 그죠? 딱 보고 있고. 엄마, 야마 뭐 제자리 나. 기다리다 야야야, 그거 갖다 놔. 거기다 놔. 놓고 가. 엄마, 아이마 너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손 내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손 대면 안돼 저 새끼들 자식. 아이 저 새끼들 보세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장면의 연출, 이 장면의 주제는 본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사건의 단위는 박두만 형사가 처음으로 시체를 발견한다. 이게 사건인데 그걸 연출하는 포인트는 본다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연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을 계속 소년의 시선을 추구를 해가지고 계속 본다는 거. 이게 영화 처음에 보면 참 희한하게 재밌는 상황을 만들었네 이렇게 되지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다음 씬에 보면은 송강호가 계속 그걸 보는 걸 계속 강조해요. 송강호가 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 기억나시죠? 내 눈 똑바로 봐. 막 계속 그러잖아. 송강호 무슨 상황만 되면 내 눈 똑바로 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맨 마지막 그거에 박해일한테 또 그래. 내 눈 똑바로 봐. 그러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밥이나 먹고 다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이 본다는 것에 우리가 계속 이 동일화가 되면서 결국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끔 만든 거예요. 관객을. 그래서 우리가 화를 안 낸 거예요. 송강호 살이가 연기하는 박두만 형사 사실 나쁜 경찰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 패고 아무리 주인공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뭔가 희생자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또 이들 바깥으로 나오면 그 유명한 논두렁 시퀀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보전 안 되는 그 시퀀스 있잖아요. 그거 한 바퀴 빙 돌면서 그걸 찍어내는데 그걸 완전 카오스로 찍어내면서 그거는 그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그 무능, 혼란,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 바깥으로만 나오면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만 나오면 부조리하고 무능하고 혼란스럽고 그게 어떤 공동의 문제라는 거죠. 그 두 가지 것들이 병치되면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현재 시점으로 가서 또 보잖아요. 누가 봤다고 그러니까 또 대꾸를 잃으면서 어떤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번엔 카메라 관객을 보고 그 영화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시선이 우리 것이었거든. 그 전까지. 우리도 거기에 기꺼이 동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안 하는 거야. 슬프다. 뭐 내지는 뭐 그런 어떤 거면서 시대의 무능 뭐 이런 것들로 다 기결이 되면서 역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귀속시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 최근적인 마더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나간 것 같아요. 왜 더 나갔냐면 그 영화를 보면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솔직히 좀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좀 혼란스럽지만 캐릭터 자체도 좀 그렇지만 영화 처음 시작하면 일단 그녀가 미친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그 전원일기 엄마는 아니라는 걸 처음에 첫 장면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관계로서는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친절이야 그게. 그거 아니거든요. 전원일기 엄마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도 약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화 장면을 찍을 때 보면 직각으로 다 찍어놨어요.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직각 위치에서. 그러니까 시선이 안 마주쳐요 대부분. 아들이 좀 약간 정신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매치가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클로즈업을 굉장히 깊숙이 잡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사이즈로 여자가 불안해요. 어머니가. 근데 우리 사회의
그 대부분 자식에 대한 우리 사회 어머니들의 부모들의 맹목성. 우리 바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자기 자식들이 다 그냥 1등이 해야 되고 막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막 몰아붙이고 거기에 뭔가 이게 그게 안 되는 자식. 그거에 무심한 공동체. 그 여자의 시체가 왜 있잖아요. 그 장소를 헌팅을 아주 어떻게 그런 동네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딱 죽어 있는 거 거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온 마을이. 아무도 그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게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농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거만큼은 잘 안 돼. 왜냐면 엄마한테 일단 많은 이 땅의 어머니들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살인의 추억은 나라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형사가 내가 저 형사야 또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나쁜 놈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어지는데 마더는 아니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고속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허벅지를 막 찌르고 뭐 이거 아니거든.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봉준호 감독으로서는 더 깊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볼 때 이 땅의 모성이라는 그 신화의 파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 공동체와 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불안과 초조가 뒤따르는 거죠. 그래도 그거 잘 됐어요. 그죠? 300만이 봤으면 굉장히 잘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담이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과도기인지 완전 소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객들이 이런 유형의 영화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징후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죠?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 주변에서 조금 봤어요. 근데 아마 다른 영화 신작 만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 괴물 같은 영화도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영화 마지막 얼마나 따뜻해요. 결국 그 영화의 주제는 피딩이거든. 먹이는 거. 먹이잖아요. 그 딸은 죽었지만 대신 아들을 얻었잖아요. 걔를 밥 한 끼 먹이는. 그게 그 영화의 진짜 주제예요. 먹는다는 거 가지고 이제 모티브가 많이 나오죠. 그 영화에서. 괴물도 막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마치 괴물이 그 애들을 피딩하는 것처럼 나오는 씬들이 있잖아요. 뭐 확 토해는데 애들이 나오고 막 어미처럼 이렇게 막 그 애들이 그 괴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무섭거든. 사실 우리가. 근데 영화 맨 마지막에는 되게 따뜻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탁 먹여주는. 아 이제 마지막. 이창동 감독이 화내겠다. 딴 사람들 씨. 내 영화는 그것밖에 얘기할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창동 감독님은 그 세대적으로는 박찬욱 세대가 훨씬 미인데 대단하신 분이죠. 소설 쓰다가 나이 40 넘어가지고 영화 현장에 들어와서 연출도 하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나이가 40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연출부 조수하면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소설가 출신으로서 그런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시나리오를 제일 잘 쓰시는 분이에요. 시나리오만 읽으면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다 박하사탕도 그렇고 오아시스 뭐 미량 이것도 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나리오를 쓰십니다. 근데 영화 보면 조금 달라요. 늘 영화 보면 눈물이 잘 안 나는 이게 참 이상해. 이창동 감독 영화는 특히 오아시스 이런 거 봐도 멜로드라마인데 극단적인 멜로드라마 아닙니까? 전과자와 장애자 여성의 사랑인데 이거를 어떤 판타지와 현실의 관계를 거기에 투영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일상인 것이 이들에게는 판타지예요. 이를테면 전철에서 왜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 흥얼거리면서 장난치는 거 이거 남들에게는 일상인데 이들에게는 판타지예요. 그죠? 그런 식의 것들을 여러 가지 중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끝에 가면은 눈물이 앞을 가는 상황이 나오죠. 잡혀가잖아요, 경찰서에. 이들을 그렇게 구박하던 가족들의 고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여자가 말을 못해. 흥분하면 더 말을 못해. 근데 설경구는 종두인가요? 영화 속에 거기 잡혀 있어요. 수갑에 묶여가지고 멍청하게 보고 있다고. 이 문소리 캐릭터가 막 이렇게 울부짖을 때 카메라가 딱 보여줘요. 설경구를. 그때 관객의 마음은 진짜 울기 직전이에요. 제가 볼 때 저라는 관객은 그랬어요.
야, 이 다음부터 울려주나?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죠? 영화 내내 그 공주 집에 문소리 캐릭터 공주 집에 그 나무 그림자가 마법 양탄자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제 겉에 걸린 벽에 걸린 그림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흉측한 괴물처럼 그림자를 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마술을 걸잖아요. 잘 때 그림자에 없어져라 막 이렇게 마술 하는데 언젠간 내가 마술로 없어지겠다 그러는데 그 종두가 왜 거기 가냐면 그 그림자를 없애러 간 거예요. 탈출을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자르는 거야. 이를테면 마술을 실현시켜 주는 거지, 그죠? 그걸 누구만 알아요? 공주만 알아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감동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대박의 눈물은 나와야 되죠. 영화 보십시오. 거기서 완전 진정됩니다. 이렇게. 그 전까지